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식이요법과 해독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같은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 협회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저희 협회가 설립된 목적은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환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2000년도에 미국에서 몇 개 이제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한 1년여 동안에 충분한 그 임상 테스트를 한 다음에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식이요법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원래 하는 일은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식이요법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이제 저희 협회의 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특강을 하게 된 거는 지난 20년 동안 환자들 식이지도를 하면서 자꾸 이제 환자들의 연령층이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암 환자들이 나이가 20대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고서 환자들 식이 지도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되고 거기에 문제가 음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미리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까에 대한 그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해서 계몽 목적으로 이런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건강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언론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식이요법에 관련된 또 영양에 관련된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시면서 가만히 듣다가 보면 혼돈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자기가 이걸 어떤 기준에서 들어야 될 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건가를 기준을 잡을 수가 있으면 혼돈스럽지는 않을 텐데, 그 기준이 없게 되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양을 공급해서 질병으로부터 좀 내 몸을 예방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혹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해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먹거리, 음식과 영양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최대한대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끔 낯선 단어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식이요법의 정의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소화관, 혈관, ECM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에 독소의 유해성과 해독의 원리, 해독의 금식과 보식, 요 순서대로 좀 제가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 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2000년도에 그 미국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식이요법을 하나의 대체의학, 대체요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해를 좀 못했었고,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대체요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4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정의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논란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음식을 먹는 식이요법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질병의 개선 및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예방요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또한 이제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회복과, 그러니까 질환자들한테 이제 신속한 회복과 질병의 재발 방지는 물론
예방을 통한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통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저 식이요법이라는 게 저 식자가 이 먹는다라는 먹을 식자에다가 이자는 먹이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이를 먹는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를 풀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대한기능의학회라는 의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식이요법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기능의학하는 의사들의 유튜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개인적인 견해 차이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통한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환자들 입장에서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에서는 이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식이요법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몸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거는 영양소를 얻기 위한 거다. 그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잘 배웠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5대 영양소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잖아요. 그 음식을 통해서 얻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몸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음식을 통해서 이제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였지만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식이요법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식이요법은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 기능, 세포의 기능이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성, 영어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항상 똑같은 상태, 건강한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거. 이걸 우리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제 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환자 같은 경우에 식이요법이라고 한다면, 질병의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질병 치료에 있어서 병원의 치료 처방과 더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치료 방법과 함께 더불어 손상된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우리가 질병이 생겼다는 건 이미 세포가 여러 자기 기능이 이제 파괴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푸드 컨설턴트들이 그 환자들의 그 식이 지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식이요법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외과적인 수술이나 화학요법,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비과학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예,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식이요법이라는 거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발병이 됐을 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화학요법, 우리가 무슨 항암치료 같은 데 필요한 화학요법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식이요법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병원 치료와 병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음식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건강 음식 아니면 내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건 맛이 없어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프 중에 하나가 히포크라테스 스프예요. 뭐 얼마 전에 뭐 39살? 뭐 이런 드라마에도 나왔던, 그 소개됐던 그 스프인데, 참, 제가 그 스프가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거 보고서 내가 되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인식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히포크라테스 스프는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가서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아무런 언급 없이 먹였을 때와 그 다음에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어떤 스프라는 걸 얘기해주고 먹었을 때 반응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반응을 갖게 되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고서 먹이면요 거의 90% 이상이 웩거려요. 웩.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걸 어떻게, 아무리 내가 아프지만 이런 걸 어떻게 먹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한 200~300명 모여있는 암환우들한테 가서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기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설명하고 나서 스프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99%가 뭐라고 했냐면 먹을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당신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걸 알려주고서 먹이면은요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식이요법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음식 레시피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식이 지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하고 음식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영양이 좋은, 영양이 많은 식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환자가 그거를 소화해서 흡수하지 못하면 몸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와 흡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 레시피를 만들 때 때에 따라는 스프 형태로, 때에 따른 스무디 형태로, 때에 따라서 뭐 갈아서 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먹이는 이유가 의뢰인들은 보통 오랜 동안 약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소화기들이 손상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서 음식들을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레시피를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양을 줘서는 영양을 주고자 하는데 조리하는 과정 속에서 파괴되는 영양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를 줄 거냐에 따라 조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식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예를 들면 브로콜리에는 뭐 설파르펜이 많고 뭐가 많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거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막 조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 방법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수술이 필요한 환자한테는 수술의 후유증 없이 빠른 회복을 해서 수술을 일단 하게 되면 손상된 세포나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에는 약물 치료 기간을 줄이고, 약물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거가 항상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동반하기 때문에 약물의 부작용을 줄인다라는 거하고 약물의 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에서 식이요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질병 전 단계에 있는 유소균자, 우리가 아직까지 질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몇 개의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세포와 조직들이 손상돼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이요법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소견자가 질환자가 되기 전 단계에 있어도 그런 사람한테도 식이요법은 필요하고, 아픈 환자들한테도 다 필요해요. 음식을 먹는 거는 사실 아프든 안 아프든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식이요법에 적용되는 모든 지식들은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서 식이 지도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을 위한 학문적 배경이 뭐 생태학도 필요하고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영양유전체학, 뭐 영양유전체학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거에 의해서 그 유전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학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세포 생리학, 생화학 또는 뭐 분자 영양의 영양학, 미생물학, 의학, 양리학 이런 학문들이 각각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각각 따로 보고서 단순한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우리의 몸을 쳐다보게 되면 이제 장님이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융합 학문이 필요하다 해서 생기는 게 이제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한쪽에서만 바라봐서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그렇게 크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학문들이 모여서 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식이요법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해야 올바른 식이 지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식이요법을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의뢰인들의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인의 상태. 그래서 의뢰인의 상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의학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무기록 사본이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또는 기능의학 검사. 요새 이제 기능의학 의사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그 중금속 검사를 해서 모발 검사를 한다든지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면역세포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의학적인 검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의뢰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의 환경이나 조직과 기관의 병리학적인 상태, 지금 이게 어떤 조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영양 상태에 대한 것을 이런 것들을 병원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몸 상태가 어떤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먹거리 습관, 주거 및 업무 환경, 그리고 현재 호소하는 불편한 자각 증상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 체크리스트라든지 건강평가 질문지라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질환을 갖게 됐을까를 쭉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거의 원인서부터 현재 문제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의뢰인들의 소화기관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자가치유 기능을 회복해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데, 그러려면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려면 우리가 소화기관이 손상돼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워지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상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질병에 관련된 식이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관의 회복이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먼저 회복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본격적인 식이 지도가 필요하지, 소화기관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 회복과 증상 완화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위한 음식 레시피하고 식재료 그리고 영양 보조제를 선택을 한다. 이제 일단 소화기관이 안정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소화기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스프 같은 거, 양배추하고 당근하고 양파 같은 스프를 먼저 먹여서 보통 한 15일,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소화기의 점막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음식을 먹어도 불편하지 않고 흡수를 되게 잘하고, 다음에 배변 상태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회복을 위한 영양 공급을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갖고 있는 식재료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려면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할 때 가장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식물성 음식 안에는 굉장히 좋은 양리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런 파이토케미칼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식물성 음식 재료 안에는 섬유소가 되게 많죠. 섬유소라는 거가 굉장히 필요해요.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섬유소 덕분에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 물질이 100% 우리 몸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섬유소에 이제 쌓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먹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빠른 영양 공급을 위해서 보조제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보조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때문에 이제 보조제를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리법과 그다음에 하루에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하는 거는요, 음식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지식도 전달하고 우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도 평생 해 먹을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게 컨설팅 하는 거가. 그래서 식이요법 컨설팅은 단순히 건강음식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식이요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컨설팅, 푸드 컨설턴트들이 의뢰인들 집에 가가지고 도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환자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찬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써야 될 그 음식 그 양념류 있죠? 양념류 중에서 화학물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버리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런 걸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조리할 때 사용하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주방 기구들도 이런 거는 오히려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런 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쓰는 것도 버릴 건 버리고 이런 거 쓰세요. 대부분 다 그 한우들 집에 가게 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이렇게 소개해준 보조제들이 냉동관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하도 스스로 버리지 못해가지고 날짜 지난 것도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선별해서 이런 거는 차라리 버리는 게 낫고요. 이런 건 같이 병행해서 드셔도 돼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한테 그 지식을 전달해줘가지고 설사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본인들이 각자 자기의 몸을 잘 그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갖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식이요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음 시간은 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 세포에 전달을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소화관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물질이 이 세포까지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을 요 파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영양이 제대로 세포한테 공급이 되질 않아요. 이제 이 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식이요법이라는 건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쵸? 음식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근데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을 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게 되면 영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독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영양 물질에 해가 되는 거가 뭐가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무슨 특별한 식이요법에 대한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몸을 망칠 수 있는 음식을 안 먹도록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을 어떻게 잘 챙겨 먹느냐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임이나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음 쪽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날까?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가 엄마 젖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건 엄마의 젖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설문지 작성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부모가 영양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아프고 난 다음에 뭐 먹으면 좋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는 거. 음식이 우리 몸에 영향도 주지만 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긴 소화기 있잖아. 입서부터 항문까지가 우리 소화관인데 이 소화관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이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몸에 이제 소화관이면 요 위에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다음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요. 거기에 보면은 소장에는요, 영양소 흡수를 위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육모라는 게 있고, 육모 겉에도 또 현미경을 보게 되면 미세육모라는 게 또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양분에 흡수되는 그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소장 안에는요, 굉장한 돌기들이 많고 돌기 위에 또 돌기가 있다라는 게 육모가 있고 육모 위에 또 미세육모가 붙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면적을 크게 넓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넓히다가 보면 얘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약하기 때문에 얘 잘못하게 얘도 망가질 수 있어요. 약물에 의해서 가장 많이 망가지는 거가 이 육모가 망가지게 되면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된 것들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혈액이라는 것 자체, 특히 이제 심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이 솟구치는 이 동맥을 나가는 피를 우리가 동맥이라고 그러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는데 이 안에는 폐에서 들어온 산소하고 그다음에 소화관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 물질을 담아가지고 전 모든 세포로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70번의 펌핑을 해가지고 혈액이 솟구쳐서 나가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의 세포에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심장이 1분에 70번을 펌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혈관에는 영양소하고 산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세포예요. 세포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 혈관이 굉장히 부드럽고 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혈관 건강, 소화관의 건강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혈관의 상태, 혈관의 건강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 혈관에서 세포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세포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ECM이라고 약자는 그렇게 쓰는데 세포의 기질. 이 기질을 통해 가지고 물과 영양소, 산소가 세포 안으로 이제 전달돼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대사 산물들, 찌꺼기 같은 거를 다시 이 ECM을 통해 가지고 정맥혈로 옮겨다 주는 거예요. 공급할 때는 동맥혈로 주고, 다음에 이제 버리는 건 정맥혈로 통해 가지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전부 다 물이에요, 물. 혈관도 물이고, 그 다음에 이 ECM도 물이고, 세포에도 물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60%에서 70%가 물로 차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 제일 많은 거가 세포, 60조의 세포 안에 있는 물이 한 25리터 정도, 25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에 있는 게 한 12리터 정도가 있어. 그 다음에 혈액은 한 5리터 정도가 흘러요. 이거 다 합하면은 얼마가 돼요? 예? 다 합하게 되면 25리터에다가 5리터에다가 12리터 하게 되면은 42리터냐, 42리터. 그러니까 60kg 정도 되는 기준이라면 42리터면은요, 한 70% 정도의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들이 태어나서 어린 유아 상태는 한 90%가 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물이 조금씩 마르고 특히 살아가면서 물을 좀 잘 안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분이 굉장히 쪼그라들죠. 수분이 쪼그라들게 되면 혈액 상태도 굉장히 찐득찐득해질 수도 있고요. 여기 ECM 상태도 찐득찐득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탄수화물 중독에 의해서 혈액 내에 당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 성분이 많게 되면 혈액이 더 찐득거리고 여기에 ECM도 굉장히 찐득거리고 세포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세포 안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세포 외 기질을 깨끗하게 구성하는 거, 여기를 깨끗하게 구성해야지 혈액 속에서, 그 혈액에 있는 영양물질이나 산소들이 세포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ECM에 대한 걸 제가 약간 얘기를 좀 드리고, 뭐 그림 보면 되게 어렵고 골치 아파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게 이제 여기 세포막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ECM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황산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이게 무릎 관절에만 필요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물질이 어디 있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물속 ECM이라는 곳 안에 다들 세포의 기질 안에 그런 물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요 뭘 하냐면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역할. 반대로 얘가 부족하게 되면 수분을 잘 머금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주름이. 그러니까 이게 그 세포의 기질이 탱탱하면은 피부가 탱탱해지고요. 얘가 부족하게 되면 쪼그라지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하고 단백질로 돼 있는 이걸 우리가 글루코사민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이 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물질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러면 단백질이 공급이 제대로 돼야 여기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죄송해요. 어렵게 얘기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세포 바깥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 당사슬이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꼭 솜털 같은 거 막 올라와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와 세포 간의 세포와 세포 간의 통신 역할도 하고요. 다음에 이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걸 식별을 해서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거야. 그럼 공격해. 이거를 이런 센서로서의 감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내피 세포에 있는 당사슬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역 반응도 유도하고. 그런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당사슬의 숫자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보통 이 당사슬이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다면 있어야지 건강한 건데 현대인들의 대부분 보면 3만에서 4만 밖에 안 되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만 개 이하의 당사슬을 갖고 있다. 이거가 뭐냐면 세포 간의 통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 반응에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게 망가지는 게 뭐 때문에 망가질까요? 여러분이 먹는 거에 의해서 망가질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자꾸 살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잘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는 거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당 사슬들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독소들도 다 구별해서 이거 못 들어오게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기도 하고, 예, 필요한 것들 그 세포 내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서 이 당사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속에 유입되는 독소의 종류나 독소의 양이 다 달라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해성하고 왜 해독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소는 우리가 크게 내독소라는 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라는 동안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독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외독소라고 하는 거는 이 병원균 같은 게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독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콜레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요새는 있지도 않는 균들이지만 뭐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현대화가 되면서 화학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독소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죠, 화장 바르죠, 그 다음에 차 타고 다니죠. 바깥에 다니게 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중금속 같은 것도 떠다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독소하고 외독소 같은 거는 원시 시대에도 있었어요. 원시 시대에도. 그런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 지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인공화학 독소는 현대 사회에 가지고 극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화학 독소가, 여러분들 이 화학 독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얼마 전에 가습기에 대한 문제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이 차 탈 때 차에서 나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방향제 같은 거 쓴다든지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탁을 할 때 섬유 유연제 속에 들은 약간 향 나는 그런 물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내 몸에서는
안전하다고 어느 누구도 이 허용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내 몸속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더럽히게 되냐면 이 세포 외 기질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화학물질은요, 호르몬이나 효소들의 역할들을 막아요. 우리 몸에서 그 생리 활성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작용들 다 이제 막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나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런 거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뭐가 깨지게 되면 항상성이라는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여러 형태의 만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려요. 10년, 15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 이런 독소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10년, 15년이 경과돼서 결국은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10년, 15년 걸려서 몸을 망가뜨릴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이면 내가 이걸 회복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요,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또 기다려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꿔서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10년, 1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저는 애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어떤 먹거리와 영양을 줄 건가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이 특강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가족들 중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몸이 바짝 좋아질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 세포라는 게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을 계속 하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이 잘 안 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긴 것들은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요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그렇게 쉽게 나지도 않아요. 반대로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한다 해서 그렇게 쉽게 빠르게 뭐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 보면 간하고 신장, 폐하고 심장, 소화기관, 혈액과 골격, 난소, 정소, 뇌신경, 시신경, 우리 몸에 각 기관들, 우리 몸이 11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11개의 계통의 모든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쪽 세포와 어느 쪽 약한 조직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은 뭐가 다르면 독소에 의해서 모든 질환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독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뭐 내가 선택한 건 알지 모르겠지만 나의 무지 속에서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세월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자가 치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위해서 갖고 있다. 그게 왜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독소하고 외독소는 원시 시대에도 있었던 독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간이라고 하는 장기와 신장에서는 독소를 분해해가지고 바깥으로 버리는 능력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해.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화학 독소들이 내 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도적으로 내 몸에 들어있는 독소를 털어주지 않으면, 끄집어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중체계 접근법이다. 이 다중체계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조직이나 한 기관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몸 전체 60조의 세포에 다 접근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해독 프로그램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을 정화시키고 임파액도 다 정화시켜요. 소화기관의 회복 및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다 건드려서
개선을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인체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사 산물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화학 독소들이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독기관을 통해서 체외로 방출시키는 인체 방어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해독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해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예,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독 프로그램이 그 세븐데이 디탁스 미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7일 동안에 해독을 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하는 해독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임상실험을 거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었는 해독 기능을 더욱더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면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복잡하죠. 그렇죠?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는 이미 생화학이나 이 세포 생리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해독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화학적 기전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다 밝혔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좀 바꿔놓은 것 뿐이야.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래서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그래서 뭐 우리 어느 제약회사에서 하면서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나 내부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종류의 독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라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단계 해독 프로세스하고 2단계 해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체내에 있는 독소 여러 종류의 화학적인 물질들을 바깥으로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해독은 뱃속에 있는 숙변만 제거하는 게 해독이 아니고요. 예, 해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독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미 입증된 과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은 6개의 스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의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 이 독을 제거하니까 이거는 제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독소를 제거를 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혈액과 임파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해독을 함으로써 혈액하고 임파액, 혈액과 임파액은 혈액은 우리 몸에서 영양과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임파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거가 임파관이거든요.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임파라는 건 한자고 림프는 영어예요. 이런 거에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확보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 버리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해독이 하는 겁니다. 독소 및 기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향상시킨다. 독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간하고 신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이쪽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 그러니까 간은 독소를 분해를 시키게 되면 신장하고 피부는 이런 걸 또 버려요. 물론 이제 대장을 통해서도 버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향상시킨다, 정상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청소기를 집에서 열심히 밀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청소기 필터 한 번씩 털어주지 않아요? 갈아주고 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평상시 독소를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서 버려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거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소화기 체계를 보수한다. 해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먹잖아요. 하루 종일 먹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데가 이제 소화관이잖아요. 얘를 좀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쉬어주면서 손상된 장에 있는 점막세포들을 다시 이제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수해주는, 그래서 소화, 흡수, 배설의 기능을 다시 개선을 시킨다.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질병,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비거든요. 변비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변비만큼 독삭기에 좋은 환경은 없어. 예? 변비가 있다라는 건 바깥으로 이 독소들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독을 하는 거를 뭐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독을 하는데, 그거는 해독이라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한 파트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기 체계를 보수시키고 간을 자극해서 간의 대사와 해독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간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해요. 또한 해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대인들이 병을 앓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 돈 때문에,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와이프 때문에,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되게 크고,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도 되게, 또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닌 걸 굉장히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해독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좀 널브러질 필요가 있어요. 널브러질, 좀 쉬어야 될 필요 있죠. 우리가 어떤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도 그 안에는 쉼표도 있고 숨표도 있어.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숨을 새롭게 마실 때는 마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쉬어야 될 때와 숨 쉴 공간이, 우리가 휴일이라고 하는 건 좀 쉬세요라는 뜻 아니에요. 쉬세요. 근데 휴일날도 나가서 놀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뭐 30년을 살든 40년 살든 쉬지 않고 몸을 쓰고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숨 쉴 때와 쉴 때를 좀 이 간격을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전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7일 동안에는 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화학적인 독소를 제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몸을 좀 스트레스로부터 좀 쉬게끔 도와주는 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해독 프로그램의 6개 스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독의 이제 금식과 보식. 해독을 뭐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독을 할 때 우리가 세븐데이 디톡스 미라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7일 동안에 해독을 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기적과 같은 일을 제가 2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저는 이 해독을 하신 분이 한 3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들을 경험도 하고 인식을 하게 되고 있는데, 7일 중에서 이틀은 물만 먹어요. 레몬물하고 약간의 보조제를 통해서 내 몸에 소화기 안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소화관을 보수시키는 거가 한 이틀 동안 하고, 다음에 3일째서부터 음식을 먹는 이 보식 기간이 있어요. 이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릴렉스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계속. 예. 7일 동안에 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쉬어요? 휴가 때 하면 되죠. 휴가 때 놀러 가야죠. 아플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 휴가라는 건 집에서 쉬라는 뜻이잖아요. 휴가를 주는 거는 1년에 14일 정도의 휴가를 주는 거는 쉬라고 하는 거거든. 열심히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라는 얘기인데, 그때 하면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용납을 못 하더라고. 노는 건 놀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아파 보고 나면 절대 그 생각 안 할 텐데. 아무튼 5일 동안에 보식을 할 때 음식도 먹지만 필요한 영양,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제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반신욕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약간의 배출시키기 위한 약간의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해독을 할 때는 한 1년에 한 4번 정도 3개월 단위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1년에 2번 정도는 꼬박꼬박 해독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2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22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알고서 지금까지 이 해독이란 프로그램과 영양에 대한 것들을 제 몸에 실천을 하면서 얻은 혜택을 보게 되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20년 동안 하고 나면 하나의 단점은 있어요. 제가 제 나이를
잘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도 30대, 40대라고 착각한다라는 거가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굉장히 건강상에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체의 항상성을 회복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피부도 맑아지게 되고, 두통 있었던 분이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소화력도 되게 좋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상 세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상적인 에너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피로감 있었던 것들도 사라지게 되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호르몬이 회복되면서 특히 이제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 임신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네. 그래서 해독이라는 걸 통해서 저런 분들은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요 표 하나로 제가 모든 걸 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해독하고 나면은 또 대충 막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해독을 할 때 굉장히 저희들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담배 피는 분들 담배 해독할 때 꼭 담배 끊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하고, 술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왜 그러면 해독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해요? 해독을 할 때 몸에 있는 독을 버리기 위한 목적인데 독을 넣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제가 해독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환자들 식이지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거. 아플 사람은 아플 행동을 하고, 살 사람은 살 짓을 한다. 이게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독은 억지로 누구를 시켜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고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해독은 진행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해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본인이 각자가 다 결정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해야 될 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독을 한 목적은 뭐예요?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영양을 공급해서 내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독하고 난 다음엔 새로운 영양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넣어줘야 될까를 보자고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양은 현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 탄수화물이 단순히 전분, 녹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소들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 성분들을 공급을 받을 때, 당질을 공급받을 때는 섬유소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하는 양, 그러니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감안해서 자기한테 얼마 정도의 탄수화물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물 빼고 나면 제일 많은 영양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구성원인 20개의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잘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3나 오메가6는 사실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오메가3 같은 경우가 우리 오메가3나 오메가6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필연적으로 인체 구성하고 에너지 영양소로서 얘는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우리 몸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효소들이 작용하거든요. 그 효소가 작용할 때 보조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비타민이 결핍하면 어떤 병이 생기고, 뭐 미네랄이 결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효소의 작용에 보조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작용을 못해서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효소의 작용에 관여해서 이 역할을, 대사에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 그 효소를 만드는 그 원료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받을 때 기초 영양소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하는 거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걸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식물을 주식으로 사용하면서 내 몸에서 똑같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내 몸을 보호했던 역할을 해왔는데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안 먹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거는 당 성분이 많아가지고 혈당 조절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과일은 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채소는 내가 일부러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채소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종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곰팡이로부터 뭐 각종 문제점, 병원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건 전부 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하는 건데, 이 파이토케미칼의 결핍, 뭘 안 먹어서 그래요? 채소를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받을 때 여러분들이 식물성 음식이 한 85% 정도를 항상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화관을 체크해야 된다.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배변 상태가 어떤지, 먹는 과정 속에서 배에 가스가 차는지,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지, 설사와 변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 38조나 돼요. 여러분의 대장 속에 기거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공존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의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먹여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식물성, 섬유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 때문에? 장내 미생물. 나 좀 살려줘. 여러분들 요새 광고는 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 먹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채소 안에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종류의 채소도 다 있어요. 뭐 버섯에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이 평상시 먹어주면은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잘 자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 면역 체계의 70%를 관여해요.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몸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잘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 건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포의 기질, ECM에 대한 거, 세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특히 간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거 우리가 대사라고 하죠, 대사. 이거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현대인들한테 거의 대부분 생기는 질환이 뭐예요? 대사장애거든요. 대사성 질환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런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당뇨, 비만, 암, 노화, 중추신경장애, 그다음에 고혈압, 동맥경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대사장애. 이게 뭐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해독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양의 공급을 쭉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대사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해독하고 난 다음에 영양 공급해주고, 해독하고 영양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요, 점점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 하나만 갖고서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독을 하고, 할 때 먹는, 보식 기간 동안에 먹는 음식에 대한 걸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해독할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비트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비트라고 하는 거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분들 비트를 하루에 여러분 주먹만한 사이즈로 매일같이 먹으면 웬만한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서 얘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특히 지방간을 갖고 있는 그 분들 계신 경우는요,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아마 지방간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맛도 있고, 보기에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걸 뭐 스프 형태로 먹기도 하고, 스무디 형태로 이제 먹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궁금한 레시피 같은 거 있으면 협회로 문의하면 다 드릴게. 제가 아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다 전수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제가 이거 아껴 하지 않고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발 실천이나 좀 하세요. 면역 스무디, 이거 케일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스무디, 그 다음에 뭐 리페어, 우리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하는 것들, 이거 맛있으니까는 해독하는 도중에 다 먹을 수 있죠. 저희가 음식을 개발할 때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맛을 고려해서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한 180종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만든 이유가 맛없으면 안 먹어. 그러면 실천을 못 해. 그래서 최대한 맛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평상시 먹을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콜세틴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양파 껍질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 스튜 같은 거. 이거는 애들 이유식 때도 먹어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저희가 이제 이거 힐링 푸드는 되게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매달 한두 번씩 시행했던 이 힐링푸드 시연회 같은 걸 못했다가 요번에 저희가 이제 대전하고 분당에서 2번 이제 시연회를 해요. 다시 이제 6월 달에 이제 시작하는데 아마 대전이 13일 날 하고 분당이 아마 15일 날 하는 건데 이미 뭐 신청하는 사람은 다 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기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시연회를 계속 할 테니까 일단은 요번에 13일하고 15일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암 환우분들은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암세포가 변이를 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양이 이제 성장하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쿠마린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이런 물질들은 발암 물질이 발암 물질의 자극에도 발현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뜻이고요. 다음에 산화된 세포에 의해서 종양이 생기는 거 막는 거는 카로티노이드, 페놀계, 털핀, 토코페롤, 이제 주로 이거 많은 거가 당근에 되게 많다라는 그런 당근, 양배추 이런 시장에서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풀땡이 안에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채소 많이 먹으라고 얘기할 때 이유가 있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종양이 형성되는 거, 여성들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염, 뭐 이런 내막암 이런 것들 생기는 거, 자궁 경부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섬유소, 파이토스테롤, 털핀, 그다음에 유기황 계열, 그다음에 페놀 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다 막아줘요. 이게 다 식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스타그란딘 같은 데서부터 종양을 일으키는 것들은 페놀 계열, 살리실릭 액시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는 오늘 강의를 들은 사람의 몫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거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꼭 믿고 좀 드세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으란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좀 드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그 강의를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가 있다면 특히 이제 뭐 이 푸드 컨설턴트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뭐 아니면 제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연회는 어떻게 참석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가 있으면 여기 있는 협회 전화 042-543-8896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던가 아니면 뭐 메일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협회에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서 무슨 협회를 알리고 푸드 컨설턴트에 대한 거 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요점은 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와 식이요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양을 공급하려면 먼저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해독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회복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제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어떻게 내가 식이요법을 진행하는지 식이요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정말 얘가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